자, 이제 권리 분석을 마쳤으니까 드디어 경매 받으러 가겠습니다. 경매 가는 절차를 경매 절차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안전한 물건, 위험한 물건을 체크하셨으면 경매를 받으러 가는 절차인데 523페이지 보시면 표가 쭉 내려옵니다. 근데 표를 좀 설명하기 좋게 번호를 좀 달아봅시다. 제일 위에 1번 경매 개시 결정 번호 다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 11번까지 번호 달아주실 것. 자, 우리는 이를 경매의 절차다 그럽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표를 보시면서 자, 번호 다 다셨나요? 제일 첫 번째 절차가 뭡니까? 경매 개시 결정한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그 경매의 마지막 절차 제일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가 이제 마무리 편이죠. 자, 이 표대로 지금부터 수업이 진행되는데 1번 경매 개시 결정 누가 할까요? 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경매를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경매 개시 결정이 일어나면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별표하시고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 요구할 사람은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진다 그랬죠. 배당 요구 결정이 되면 드디어 3번 매각 준비합니다. 경매할 준비한다 이 뜻인데 누가 준비할까요? 법원에서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죠. 그거를 매각 준비하고 드디어 매각기일을 공고 드디어 이 물건을 경매하겠다라고 날짜를 정합니다. 뭐 4월 15일 하겠다 이렇게 공고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려가서 다섯 번째 물건 자료를 열람하는데 거기 오른쪽에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 이를 줄여서 매물서라고 동그라미 하시고, 매물서라는 말이 경매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돕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고 드디어 뭐 한다? 여섯 번째 경매를 진행합니다. 매각기일 경매를 진행했는데 왼쪽에 줄이 하나 붙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찰의 동그라미.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유찰이 되었대요. 유찰이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사러 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물건이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경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가 위로 올라가서 매각 날짜를 새로 잡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새매각, 신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유찰이 되면 하는 것 새매각 신경매.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아서 경매를 하겠죠. 자, 근데 매각기일 6번에서 7번 내려오면 경매를 했는데 낙찰이 되었어요. 자, 낙찰이 되었으면 7번 매각 결정기일이 오른쪽에 보면 일주일 내로 하도록 돼 있죠. 일주일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 대표적으로 농취증 제출입니다. 농취증 제출. 농지 같으면 이제 일주일 내로 농취증을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못하면 왼쪽으로 줄이 또 붙었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불허가 받았습니다. 불허가 받았으면 다시 경매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경매 날짜를 다시 잡는데 그를 뭐라고 부른다? 새매각 신경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밑에 허가를 받으면 8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었다. 허가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받았다 그러면 9번 뭐합니까? 대금 지급 기한이다 하여 기한의 동그라미 이제 대금을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대금을 딱 납부하면 오른쪽에 별표 등기 없이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이게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매로 물건을 받는 이유가 뭐죠? 소유권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어디냐 하면 지금 뭐라고요? 대금 납부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험에 그래 들어오면 틀려요. 가장 중요하니까 9번 옆에 별표. 그런데 대금을 납부하라 그랬는데 왼쪽에 뭐라고 돼 있죠? 대금을 안 냈어요. 안 내면 뭐라 그런다? 미납했다. 그죠? 미납하면 다시 경매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위로 날짜를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경매를 뭐라 부른다? 재매각 재경매예요. 아까 살짝 설명했죠.
자, 내가 아파트를 1억에 낙찰을 받을 때는 잘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치권이 5억이 있더라. 그러면 차라리 1,000만 원 포기하는 게 낫지 인수할 필요 없죠. 그러면 대금을 안 낸다니까요. 대금을 안 내면 다시 하는 경매 재매각 재경매가 일어납니다. 내려가면 대금을 납부했다면 10번 뭘로 내려갑니까? 배당한다. 그죠? 배당해주고 그 다음 11번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이제 경매가 끝나는데 마지막 절차에서 오른쪽에 보면 인도명령 하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대금 납부 후 6개월 내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니까 6개월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인도명령이 아니면 명도소송합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점유한 자 6개월이 경과된 자는 인도명령 대상자가 명도소송 가니까 거기 대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점유하는 자 옆에다가는 유치권자 이렇게 적어놓고 시험에서는 유치권자만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경매가 끝났을 때 인도명령은 얼마 만에 신청해야 된다? 6개월 내로 신청해야 된다. 근데 6개월이 넘으면 명도소송하는데 그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점유하는 자도 명도소송 대상자다. 대표적으로 누구? 유치권자. 시험에서는 유치권만 나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이런 11번 절차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봅니다. 524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첫 번째 절차가 뭐였죠? 경매 신청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상식적으로 경매 누가 신청할까요?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하겠죠. 그를 뭐라 부른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때는 동그라미 2번 줄만 하나 껐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은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건물이 있으면서 등기를 안 해요. 왜? 등기하는 순간 압류가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미등기 건물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목 줄 딱 꺼놓으시고. 자, 경매 신청을 하면 2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법원이 결정하겠지. 그죠? 그럼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경매는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사를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매 결정이 되면 거기 4번에 보면 아주 까칠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별표.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줄 걸까요? 다른 경매 신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복수 경매라 그러는데 다른 경매 신청이 있는 때 줄 거놓고 다시 경매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매한다. 요게 28회 때 출제한 문제인데 경매 중에서는 최고로 어렵게 나온 게 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칩시다. 이 물건이 1번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돼 있다고 치고 2번 마을금고에도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 주인 채권자가 돈을 안 갚아주니까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경매 신청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것 같으면 보나마나 마을금고에도 돈을 안 갚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마을금고에서도 또 경매를 신청합니다. 언제? 2월 1일. 자, 이 복수 경매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접수하느냐 하니까 시험 지문에서 뒤에 온 경매 신청은 기각한다 하면 X예요. 지금 줄 끊는 건 뭐죠? 그대로 진행한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1번 경매가 1월 1일부터 진행되니까 진행을 해서 끝나면 끝나고 안 끝나면 바로 다시 2번 2월 1일 경매가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를 없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파란 글씨 줄 거는 거 잘 들어봐요. 자,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다른 경매 신청이 또 있다면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를 잘 새겨 놓습니다. 자, 경매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결정문이 송달되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단의 것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경매 결정이 되면 3번 별표죠.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데
자, 3번이 왜 별표인가 하면 아까 이런 거 들으셨죠?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최선순위 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는 꽃놀이 패니까 인수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관계없는데 이 물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공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면 동그라미 1번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 마지막 날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거기 첫 매각기일 이전에 동그라미를 딱 찍어 놓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할 사람은 배당을 요구하는데 종기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물건이 4월 15일 만약에 경매를 하는 날이라면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법이 그래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첫 매각기일 이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까지 배당 요구할 사람은 배당 요구해라. 안 하면 안 한 것으로 보겠다. 결정을 하고 경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아까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해버리면 거기서 받은 데서 나가보니까 관계없는데 안 하면 그걸 인수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경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경매를 시작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배당 요구 마지막 날, 종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법원이 정합니다. 옛날에는 첫 매각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이거.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2번.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교재 2번에 줄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줄 닦고 놓고 자, 여기 봅니다. 지금 이 물건이 경매되는데 1번에 국민은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번 마을금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나는 자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배당 등기표에 다 나타나잖아. 순서가 1, 2, 3, 4 그죠? 이런 자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 없어요. 등기부가 나타나니까. 근데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거라.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1번 국민은행 저당권, 2번 마을금고 저당권인데 여기 중간에 확정일자를 찍은 우선변제권자가 있어요.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잖아. 그죠?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후순위 우선하니까. 그럼 이런 자들은 배당을 요구 안 하면 법원에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또 배우셨던 거 최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는 서울에서는 1억 1천 이하면 3,700원 누구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죠. 근데 최우선 변제가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런 자들도 자기가 신청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래 되죠. 3번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은 전부 등기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등기되어 있는 자. 봐야 1번 저당권, 전세권, 우선변제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뭐가 돼 있고 등기가 돼 있는 자들이에요. 등기되어 있는 자들은 등기부에 나타나니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시험에서 나오는 것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는 자가 3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줄 것고 주택상가임 차이는 등기되지 않음으로써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당을 신청해야 되는 자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 그거 두 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는 자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 왜 없다? 등기부에 표시가 다 나타나잖아. 1번, 2번, 3번. 그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자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 내려가면 4번 매각 준비합니다. 이제 조사가 다 끝났으면 드디어 법원이 매각 준비를 해서 1번 물건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합니다. 실제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또 뭐 그림도 그려놓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현황 조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526페이지 감정 가격을 잡습니다. 최저 얼마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해서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와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드디어 3번 나름대로 별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아까 받아쓰기 살짝 하셨죠?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매물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원 민사집행과에 가시면 매각물권명세서는 도서관에 책 꽂아 놓듯이 딱딱딱딱 다 꽂아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가서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현황을 확인합니다. 확인해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경매 받으러 가시겠지, 그죠? 그러면 경매를 받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매물서. 이 말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원에 항상 비치를 해놓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매물서도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경매 날짜를 지정해서 공고합니다. 4월 15일 합니다. 날짜 지정하고 또 공고도 합니다. 어디 공고할까요? 이 물건 경매하겠다고 어디 공고할까요? 제일 먼저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일반인들이 법원 게시판 매일 가서 볼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신문에도 공고해주고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경매에 관심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가시면 경매 물건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고를 하고 드디어 5번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를 5번 매각 기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 경매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호가 경매, 동그라미 기일 입찰, 동그라미 세 번째 기간 입찰, 동그라미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파란 글씨로 강조했던 이유는 비교적 시험에 잘 들어온다 그 뜻이에요. 자, 경매하는 방법 주목합니다. 호가 경매라는 뜻은 가격을 불러가면서 하는 경매. 호가니까 이런 말이죠. 집행관이 이 아파트는 최저가가 1억입니다. 정해놓고 가격을 사고 싶은 사람은 부르시오 이럽니다. 가격을 부르는 걸 호가라 그래요. 그럼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 1억 1천에 사고 싶다. 1억 1천 이렇게 손듭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또 없습니까? 하니까 뒤에 사람은 1억 2천 이렇게 손들겠죠. 세 번째 더 없습니까? 1억 3천. 더 이상 없으면 낙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호가 경매, 가격을 불러가면서 하는 경매인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죠? 호가 경매를 하면 바로바로 결정한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게 장점이죠. 누가 얼마에 됐구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좋은 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서 폐지가 됐다가 다시 살아 돌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들어오는데 왜 단점이 많은가 하면 자,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습니다. 가격을 부르시오. 하니까 앞에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불러가는데 1억 1천 하고 부르는데 뒤에서 깍둑하게 생긴 사람 까만 양복 입고 5명이 뒤로 쫙 째려보면서 1억 1,100 하고 뒤로 쫙 째려보면 여러분이 1억 2천에 부를 수 있다 없다? 5명이 째려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1억 1,100에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그러면 1억 1천에 낙찰이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가격을 조작하고 담합합니다. 나쁜 점이 더 많아서 폐지가 됐었는데 지금 법에 살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건 아셔야 된다고요. 지금 밖에서 경매 법정에서는 이런 것을 쓴다 안 쓴다? 안 써. 단점이 많아서 일단 호가 경매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기일 입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월 15일 경매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기일 입찰. 이게 80%죠. 기일 입찰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 입찰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경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에 있는 땅을 경매를 하나 받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땅이 4월 15일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 그럼 기일 입찰로 하니까 4월 15일 제주도에 안 가면 그걸 못 받잖아요. 근데 기간 입찰을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기간을 주고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편지로 보증금을 보내가지고 4월 15일 뚜껑을 열어서 누가 1등이다 이렇게 정하면 되니까 기간 입찰을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쉽게 응찰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기간 입찰 한 10%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지방법원 이런 데서 장단점이 있는지를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합니다. 기간 입찰도 방법이 좋은 거죠. 꼭 제주도까지 안 가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 됐고, 자, 이때 경매를 시작할 때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조문 527페이지 상단에 2번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인데 동그라미 2번 별표하시고 줄 것입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얼마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인데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답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또 알고 있느냐로 처리하기도 하고 계속 매년 조문에 올라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최저가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저 매각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라고요. 최저가가 1억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물건을 잘 분석해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 나 1억 4천에 사고 싶다. 사고 싶다를 매수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말로만 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되지. 말로만 할 것 같으면 100억에 샀게 하고 집에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1억 4천에 사겠다는 보증금을 내는데 보증금이 얼마죠? 방금 줄 거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럼 1억에 10%면 얼마? 1,000만 원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내가 1억 4천에 적어내면 매수 가격의 10%였어. 그러면 1,400만 원을 냈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지금은 얼마다? 1,000만 원이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잘 응용을 해보면 내가 그러면 이 물건을 2억에 사고 싶다. 그래도 보증금 내야 되죠.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2억에 적어내면 내가 매수 가격의 10% 2천만 원 내야 된다니까. 지금은 1,000만 원만 내도 되니까 보증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문제가 나가면 오, 됐습니까? 왜 보증금을 인하를 시켜줬는가 하면 누구라도 경매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이전에는요, 내가 신청 가격의 10%일 때는 이랬겠지. 내가 이거를 1억 4천에 사고 싶다. 그러면 그때 보증금 1,400만 원을 가지고 갔겠죠. 법원에 1,400만 내야 되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옆에 사람이 적어내는데 1억 4,500으로 적어내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이 사람이 1억 4,500 적어낸 걸 내가 이렇게 봤으면 내가 굳이 1억 4천 적을 필요가 없잖아.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1억 4,550이라도 적어야 1등 할지 말지잖아. 지금 그지? 그럼 1억 4,550을 적어내고 싶으면 보증금이 1,450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서 얼마 가져갔다? 1,400까지가 안 가져갔다니까요. 그럼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경매 신청을 못 한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얼마를 적어내더라도 최저 가격의 10%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2억을 적어내더라도 어차피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보증금만 당첨되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한 달 내로 내면 되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증금은 얼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매수 가격의 10%다 하면 틀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했는데 아까 살짝 보셨죠? 3번 세매각, 갈로 열고 다른 말로 신경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면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를 뭐라 그런다? DC하고 이 말이죠. DC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이게 유찰되면 할 때다. 그 뜻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경매를 시작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없죠? 가격이 비싸서 아무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해놨잖아요. 최종 신고 가격 없이 마감이 되면 최저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30% 정도 DC를 하고 다시 경매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세매각, 신경매. 아까 체크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경매를 하고 나니까 드디어 4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고가가 뭔가 하면 1등이 당첨되었다. 그 말에 줄 것이고, 내려가면 5번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 옆에 보면 시험에서 쫙 들어온다는 걸 보고 있죠.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 줄을 딱 끊고 주목합니다. 자,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가가 1억이니까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하고 드디어 1억 4천이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다를 최고가 매수인이라 그래요. 뭐 2등은 1억 3,500이 2등이라고 칩시다. 자, 경매에 있어서는요, 1등하고 2등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경매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땅이라고 치고 감정가격 최저가가 1억인데 여러분이 1억 4천에 적어내서 1등 했어요. 근데 적어낸 사람이 모두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10명이 쭉 적어내면 집행관은 10명의 가격을 다 볼 필요가 없어. 1등하고 2등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쫙 펴놓고 1등 김갑동씨 1억 4천입니다. 나오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2등 이열순씨 1억 3,500이 차순입니다. 나오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나머지 3등부터 10등까지는 자동으로 다 나오시오. 이렇게 되죠. 그럼 나오면서 듣죠. 아, 내보다 많이 적어냈네. 1억 4천이 1등, 그 다음 2등은 1억 3,500. 그 다음 3등부터 8등까지는 그냥 봉투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적어냈던 거. 봐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안에 돈이 들었거나 뭐 편지가 들었거나 전혀 보지도 않는다고. 3등부터 10등까지는 다 내줘요. 그러면 이제 1등, 2등이 남았죠. 최고과자가 1억 4천, 이여준 씨가 1억 3,500 차순위가 있는데 2등 보고 물어봅니다. 혹시 1등이 낙찰이 됐는데 돈을 안 내는 수도 있는 거 보셨죠? 아까 안 내면 새로 경매하는 게 재경매였잖아. 그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혹시 1등이 안 내면 당신이 차순위 신고할래요? 이렇게 물어봐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 주는데 경매 현장에서는 2등 보고 차순위 하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한다 할까요? 안 한다 할까요? 90%가 안 해요. 왜 90%가 안 하는가 하면 내가 차순위 신고해본들 이 사람이 돈 내버리면 나는 꽝 되잖아. 꽝. 그럼 한 달 동안 돈을 기간을 주니까 한 달 동안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내버리면 한 달 동안 돈만 묶여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경매 현장에서는 90%는 차순위 신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고 받아서 나갑니다. 왜? 다른 물건 받는 게 훨씬 더 빠른데 지금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차순위 신고 거의 안 하는데 만약에 차순위가 하겠소 이래버리면 누가 놀라는가 하면 1등이 놀랍니다. 저 인간이 내가 내지 말란 말이냐? 갑자기 왜 저걸 차순위 하지? 1등이 심각하게 긴장합니다. 심각하게. 그죠? 보통 안 하는데 나 차순위 하겠소 이래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1등이 왜 심각한가 하면 차순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이 꼭 자기가 사야 될 땅인데 지금 500만 원 적게 적어내는 바람에 낙찰이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차순위 신고를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 내 600만 원 더 줄게. 당신이 포기 좀 해주세요. 그러려고 차순위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계산하기로는 저 물건은 1억 3,500 이상 적어내면 무조건 손해야. 근데 이 사람 1억 4천으로 1등을 했잖아. 이 사람 보나 마나 돈 안 낼 거야. 그래서 내가 신고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긴장한다? 1등이 긴장해요. 보통 차순위 신고 안 하는데 저 인간이 차순위 하겠다고 지금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그럼 내가 뭐 잘못됐나? 막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순위 신고를 해주는데 그 차순위에 시험에 왜 잘 나오는가 하면 거기 5번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라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줄 것입니까? 동그라미 2번.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내고 계산 문제도 냈는데 이 뜻입니다. 자, 봐요. 지금 1등이 얼마라 그랬죠? 1억 4천. 2등이 얼마? 1억 3,500. 그럼 차순위 신고를 하는데 2등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줄 거는 게 뭔가 하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을 때만 해준다고요. 자, 최고가 금액 얼마? 1억 4천, 보증금 얼마? 1,000, 빼면 얼마? 1억 3천 이상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그럼 나는 지금 차순위가 되잖아. 1억 3,500이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겠죠. 1등이 1억 4천, 2등이 1억 2천이었다. 그럼 이거는 차순위가 안 된다고. 그죠?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냐를 이해를 해봐요. 주목합니다. 이제 이 물건이 최저가가 1억짜리인데 우리 두 사람이 친구예요. 야, 우리 작전을 짜가지고 이거 싸게 한번 받아보자. 작전 짜는 거예요. 두 친구가 어떻게 작전을 짜는가 하면 너는 이거를 10억에 적어내라. 그죠? 여러분 10억에 적어내더라도 보증금은 얼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얼마?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자, 왜 10억에 적어내는가 하면 여러분 보통 최저가가 1억짜리 물건은 아무리 높아도 1억 7천, 1억 8천 정도에서 끊어지는데 이 사람 얼마 적어냈다? 10억 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을 적을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적어내야 되는데 남한테 막 보여줘요. 야, 나 10억 적었다. 10억 적었다.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1억 7천, 1억 8천 적으려던 사람들이 전부 볼펜 다 던져버린다고. 이해하시겠죠? 지금 저 사람이 10억에 적어냈는데 내가 2억에 적어낸들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다 보여준다니까 나 10억 적었다 이러면서 이래. 원래는 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 막 보여준다니까요. 그럼 옆에 사람들 다 나가래 시켰겠죠. 하고 친구는 얼마에 적어낸다? 1억에 딱 적어내는 거예요.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이니까 1억 적어내면 되잖아요. 보증금은 얼마 냈겠다? 1,000만 원 냈겠지.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응찰한 사람이 몇 사람? 두 사람. 1등은 얼마? 10억. 2등은 1억.
자, 2등 보고 차순위 하겠어요? 물어보니까 나 한다 이러는다고. 그리고 친구인 1등은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에 받을 수 있다? 1억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작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순위는 무조건 2등이 되는 게 아니고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자, 10억에서 1,000만 원 빼면 얼마? 9억 9천 이상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그럼 이 사람 2등이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차순위는 2등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최고가 금액에서 무슨 금액을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고 2등해야 돼. 됐습니까? 작전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추장사 계산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그래 친구가 10억에 적어내서 1등 했어요. 나는 2등으로 1억 적어냈다고 치고 친구가 포기해서 만약에 내가 낙찰되게 된다면 이 경우에 나는 이걸 얼마 주고 사는 게 되죠? 말은 안 되지만 친구가 10억으로 1등 했다 치고 그죠? 내가 지금 1억으로 2등 했잖아. 그럼 차순이 안 되지만 만약에 차순이 시켜준다면 나는 얼마 주고 이 물건을 사는 거냐고. 그래 1억 이야기 하실까봐 물은 거예요. 거기에 배추장사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포기했잖아. 그 1억 1,000에 사는 거예요. 배추장사 계산 잘하지. 배추장사 배추 한 잔 줬다, 돈 받았다, 줄 거고, 다시 왔다, 줄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이렇게 작전이 일어나면 이거 얼마 주고 사는 거다? 1억 1,000에 산 거잖아요. 친구가 10억에 했던 보증금은 포기했잖아, 지금. 그럼 보증금 날아가는 거예요. 계산도 한번 맞춰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차순위 신고 시험에 매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같이 교재 제일 밑에 있지만 책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1억 4천이 1등인데 만약에 1억 4천이 2명이 나왔어요. 동수가.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추첨하지 않습니다. 자, 10명이 적어냈는데 1억 4천 1등이 2명이야. 그죠? 그러면 2명만 다시 나오세요. 해서 2명이 새로 적어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때 1억 4천 이상 적어내는 사람으로서 이제 1등을 잡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동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 없는가 하면 제가 지금 수업할 때는 1억 4천입니다 했지만 실제 여러분이 경매 현장에 나갔을 때는 1억 4천도 안 적고 1억 4천 999원 이래 적습니다. 어제 밤에서 받는 숫자 있잖아. 밤에 받는 숫자. 그죠? 칠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1억 4천 이렇게 안 적고 1억 4천 7만 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끝다리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동수는 거의 안 나옵니다. 수업할 때는 1억 4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동수는 거의 안 나오는데 동수가 나오면 참 귀한 경우거든. 돈이 1원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2, 3년 전에 우리 경매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법원에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가가지고 뒤에서 앉아서 실제 오늘 나온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가상 모의 경매하는 거죠. 적어내 보세요. 적어내가지고 낙찰되는 걸 보면 내가 높게 적었다, 낮게 적었다 연습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동수를 봤어요. 그래 참 귀한 케이스가 나왔는데 우리들이 뒤에 앉아서 야 누가 이길까? 한쪽에는 아줌마학생, 한쪽에는 아저씨 학생이 동점이 나왔어요. 동점. 그래서 그건 실제예요. 실제. 누가 이길까? 우리 뒤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억 4천이 1등인데 아저씨 1억 4천 100 더 적어냈어요. 아줌마 학생 1억 7천 적어내요. 확 찔러가지고 1등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지르는 건 여자다. 그거거든요. 확실히 남자는 쫄쫄하게 100만 원 더 적어냈는데 3천만 원 확 더 적어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큰 손은 장령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자들이 큰 손이에요. 지를 때는 확실하게 지른다고 그죠? 그래서 1억 4천인데 동수가 나왔을 때 남자는 100 더 적는데 이 사람 3천 더 적는데 1억 7천 해가지고 낙찰되더라니까요. 그 아저씨 좀 머쓱했겠죠. 이야, 차이 많이 난다 이렇게 그죠? 좀 머쓱하긴 했는데 돌았으면 실속은 없어요. 100만 원 더 적었으면 자기는 1억 4천 2백만 적어도 낙찰될 거를 1억 7천 적었으니까 3천만 원 더 적어낸 거예요. 사실은 실속은 없는데 확실히 지르는 건 여자다 이러면서 뒤에서 한번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동점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시험용으로 돌아와서 동점이 되면 어떻게 한다? 두 사람만 다시 적어낸다. 됐죠? 그런데 또 동수가 나왔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추첨합니다. 세 번째는 추첨한다.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3번.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 가격이 같을 때는 추첨으로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된다. 어쨌든 두 번째 같으면 차순위 추첨합니다. 드디어 넘어가서 530페이지 상단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과 대금 납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까칠합니다. 기한의 동그라미 이거를 뽑아서 기1 하면 X의 글자 하나 차이에 막 문제 날아다닙니다.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수인이 매수인에게 통지하면 동그라미 2번 매수자는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 기한이지 기일이 아닌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억 4천이 지금 최고가 1등 됐다 그랬죠. 그 보증금 1,000만 원 냈으니까 나머지 1억 3천을 내시오라고 한 달의 시간을 줍니다. 이 한 달의 시간을 주는 것을 기한을 준다.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 지금 그죠? 이게 기일이 아님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봐요. 1억 3천을 한 달 내로 내세요 했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아까와 같이 계산을 잘못했거나 그죠? 안 내면 뭐 한다? 2번 재매각 재경매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매수자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령합니다. 그때 이번 재매각은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최저가가 1억인데 1억 4천에 1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보고 한 달 동안 나머지 대금을 내라 그랬는데 대금을 안 냈어. 안 내면 다시 하는 경매가 재매각이라 그랬잖아. 그죠? 재매각을 할 때는 첫 번째 조건 1억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디시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게 재매각 됐죠. 밑에 것은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내려가면 9번 배당 순서입니다. 일단 배당에는 별표 한번 하셔야 됩니다. 밑에 배당이 0순위부터 6순위까지 순서가 쫙 내려오고 사실 이 표는 간략하게 적은 표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배당 순서가 10년에 한 번꼴로 출제를 합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자주는 안 나오는데 지금 올해가 10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순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0순위가 무슨 뜻이죠? 0순위 무조건 배당해준다 이 뜻이잖아. 순서도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0순위 줄 거 씁니다. 경매 비용 밑줄. 바로 옆에 그 둘째 줄에 둘째 칸 밑에 보면 필요비 유익비라는 거 찾았습니까? 이거 0순위로 나간다 그런 뜻인데 주목해 봅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나가겠죠. 이 물건을 경매하려면 아까 보셨죠? 감정평가사가 감정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려면 경비와 차비가 들고 경비가 들잖아. 그죠? 그런 비용이 80만 원이 발생했다면 물건이 낙찰되고 나면 그 비용부터 제일 먼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용이에요. 그 다음 필요비 유익비는 이런 뜻이겠죠. 이 부동산이 집인 주택인데 지붕이 고장났어요. 한여름에 막 비가 오고 쏟아지고 하면 이 물건 다 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싶었겠죠. 지붕을 수리합니다. 그럼 이게 수리비가 만약에 300만 원이 나왔다면 낙찰이 되고 나면 이 대금부터 먼저 해주는 게 맞죠. 이거를 없었으면 이 물건이 경매가 안 될 거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면 제일 먼저 배당해 준다. 순서도 없이. 그 다음 1순위 오늘 공부하셨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아까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 거다 그랬잖아. 그죠? 최우선 변제 밑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최우선 나갑니다. 1순위. 자, 2순위 내려가면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뭐 재산세나 부동산세 밀렸겠다 안 밀렸겠다? 좀 밀렸겠죠. 국가가 어떤 놈인데 세금 다 받아갑니다. 2순위 해당 당해세라 그럽니다. 이 당해세.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뭔가 하면 담보물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우리말로 하면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4순위 5순위 6순위 쭉 내려오는데 다 볼 필요 없고 마지막 순서가 뭐지요? 일반 채권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표를 만약에 시험에 들어왔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배당해 주는 건 뭐? 비용. 그리고 또 방금 했죠? 필요비, 뭐 유익비 제일 먼저 나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 없죠. 제일 먼저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최우선 변제. 그죠? 최우선 변제에 3개월치 임금, 요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줍니다. 그 다음 나가는 것, 국가가 어떤 놈인데 그 물건에 대한 당해 세금, 뭐 재산세라든지 밀렸다면 세금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가 뭐였죠?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확정일자 받았으면 우선 변제, 이제 이 순서대로 나가고, 그리고는 돈. 여기 재보상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이런 거 다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이 뭐다? 일반 채권이다. 그렇게 되면 배당은 그 복잡한 걸 해결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단원인데 순서가 바른 것을 찾으시오 하고 들어오면, 자 이제 보지 마시고 제일 먼저 배당해 주는 건 뭐? 비용. 그죠? 필요비, 유익비. 두 번째, 최우선 변제. 누구보다 먼저 해주잖아요. 최우선 변제. 거기다가 3개월치 임금. 세 번째가 국가가 어떤 놈인데 밀린 세금 다 받아갑니다. 당해세.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돈 기억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 배당이 뭐다? 일반 채권.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익혀놓습니다. 배당은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제 531페이지 이제 마무리 절차로서 부동산의 인도라는 말이 있고, 자 거기 상단에 제목에 인도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인도가 무슨 뜻인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금도 다 납부했고 낙찰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게 주택이라고 치고 가보니까 거기 A, B라는 두 사람의 점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매로 낙찰도 받았고 대금도 다 납부했으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으니까 나와 새로 계약을 하든지 좀 나가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네 하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자기도 손해본 게 있으니까. 만약에 보증금 1억으로 있었는데 보증금을 뭐 3천만 원 못 받았다. 그러면 쉽게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죠? 안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찰을 받았다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확 집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아, 큰일 납니다. 다치면. 그럼 포크레인을 들어가서 집어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도 명령이라는 것은 비껴주는 것을 간단하게 처리하니까 우리말로 한 달이면 해결이 돼요. 명도 소송은 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건 몇 년 갈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도 여기 있는 입점유자들이 인도 대상이면 좋겠다, 명도 대상이면 좋겠다. 당연히 인도 대상이어야 돼.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명도 대상이다. 그럼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시간과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느낌을 인도 대상이면 좋겠다. 이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여기 점유자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인도 대상인지 명도 대상인지 여러분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가가지고 뭐 이사비도 얼마 해드릴 테니까 좀 비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법원에 가서 인도 명령을 신청해요. 그럼 한 달 만에 해결된다 그랬잖아. 그죠? 인도 명령 신청하는데 12,000원 좀 들어요. 편지, 송달료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 인도 명령은 몇 월 며칠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경찰관 입회하에 온 동네방네 쪽팔림을 당하면서 인도합니다. 이런 게 날아간다고 법원에서.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탁 받으면 가슴이 띵해지잖아. 그죠? 그런데 바로 안 가고 다시 바로 돌아서서 명도 소송도 제기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명도 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제기하는데 또 한 14,000원 들어요. 우편요금 더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인도 명령 사나 받았죠. 한 이틀 있다가 또 명도 소송 들어오죠. 명도 소송은 졌는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지면은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게 또 날아간다고. 그죠? 그럼 두 개가 날아오면 이제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럼 다시 또 가가지고 이제 이사비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99%예요. 99%.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들으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이사비를 한 300에서 400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원가예요. 원가. 그거를 아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낙찰 받을 때 그 비용을 넣고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하수
가가지고 좀 비켜주세요 하니까 안 비켜줘? 법대로 할게. 이건 하수. 그죠? 그 다음에 상수는 제일 좋은 수는 뭔가 하면 갈 때 구질구질하게 해가 가는 거예요. 막 양말 한쪽에 빨간 양말, 하얀 양말씩. 애기도 하나 빌려가지고 뒤에 엎고, 그죠? 애기는 막 집으면서 가면 애기는 울지요. 불쌍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비켜달라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 아유, 내보다 더 불쌍하네 하고 비켜줘버리면 그건 제일 좋은 거. 그거는 상수. 그죠? 상수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수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중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99%예요. 99%.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게 명도, 인도, 기법이라고 나중에 이제 경매 수업할 때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어서 그런데 가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낙찰 받았는데 이렇게 갈 때 A, B가 어떤 사람일까? 가는 사람 좀 무섭겠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누가 올까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그래서 무서운 건 1대1이에요. 무서운 1대1. 그래서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좀 멋하잖아요. 아, 누가 있을까? 이래 좀 걱정스럽죠. 거기 있는 사람은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명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 때가 있을 건데,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어서 그렇고. 자, 빨리 처리하는 거, 인도 명령. 힘드는 것, 명도 대상이다. 요까지는 개념을 잡았습니까?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자, 인도 명령.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거기 줄 거에 대해 6개월 내로 신청해야 돼. 6개월 내로 신청 줄 거놓으시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옆에 다만 별표 찍습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명도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밑에 적어요. 명도 대상이다. 그래 놓고 갈로 열고 그게 유치권자예요. 아까 절차에서도 한번 짚어드렸었어요. 그 자가 누구라고요? 유치권자는 뭐다? 명도 대상이다. 시험에는 그것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약간의 이론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안 갈 일은 없죠. 그래서 인도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6개월 내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6개월이 넘어버리면 명도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6개월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권리 분석 아까 정리했던 단원이죠. 다 했고 넘어가면 533페이지 공매인데 공매는 지금 15년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래도 그냥 썩 넘어가기가 좀 찝찝한 게 항상 경공매라고 자꾸 단원을 공매를 붙이니까 이게 그냥 썩 넘어가기도 좀 찝찝한데 15년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9월이나 8월쯤 돼서 이제 공매도 살짝 한번 여러분한테는 공부는 할 거예요. 안 해도 크게 관계없고 15년째 넘어갔고 넘어가서 53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가 마무리 단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물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매수 신청 갈로 열고 대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매 수업을 쭉 들으셨지만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경매 받으시면 되잖아요. 갈 때 보증금 얼마라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들고 가서 이 물건을 경매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은 경매의 전문 지기식이 없다고 보고 전문가인 개공사에게 이 물건을 좀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매수 신청한다 그래요. 그러면 개공사가 손잡고 가서 그 물건 받아주고 개공사 뭐 받을까요? 경매 수수료 받겠죠. 그런데 갈로 열고 대리도 할 수 있어요. 대리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 물건을 받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의뢰인이 같이 갈 사정이 안 돼. 뭐 결혼식에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럼 개공사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어요. 대신 받아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매수 신청 대리를 할 때는 거기 여러분 그 1번의 의 두째 줄 끝에 보면 매수 신청 파란 글씨입니다.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줄 것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개공사가 이런 매수 신청 또는 대리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를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 하는 게 시험 범위가 들어왔고, 자, 제일 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다. 거기 동그라미 딱 찍어 놓습니다. 제일 밑에.
자, 그리고는 뭐 등록 요건, 결격 사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업무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538페이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 이 단원에서 무조건 나오는 것, 밑에 538페이지 하단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별표 놓고 경매 업무를 해줄 수 있다는데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범위라고 부릅니다. 538페이지 제일 밑에 범위가 밑에 박스에 보니까 1번부터 몇 개? 7개가 쫙 내려오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자, 1번 해줄 수 있는 거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줄 거 놓고 옆에다가 당근 이래 적어야 돼. 당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손잡고 가서 경매 받아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범위 첫째,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거 당근이지. 자, 저 사람을 대신해서 개공사가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이게 1억이라면 보증금 1,000만 원 내는 행위를 개공사가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보증금을 제공 못하면 경매를 못하는데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다 이 말이지. 지금 이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다 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 1,000만 원 내는 거 개공사가 내야 됩니까? 에이, 또 실수하지. 이 물건을 누가 낙찰 받는다? 저 손님이 낙찰 받고 자잖아 지금, 그죠? 그 손님의 보증금을 개공사가 대신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2번은 더 당근이에요.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밑줄 딱 꺼놓고 저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주려면 개공사가 입찰표 작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더 당근 옆에 적어놔야 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부터 합시다. 네 번째가 뭡니까?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그게 보증금 반환이잖아요. 보증금 반환하는 행위도 개공사가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까 보셨나요? 이 물건을 경매하는데 1등이 1억 4천, 우리는 1억 3,500에 적어냈어요. 손님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우리는 이거 1억 3,500에 삽시다 하고 1억 3,500에 적어냈으면 1등이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 나가래 됐잖아요. 그러면 차순위 신고를 해도 되지만 하기 싫다.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거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네 번째가 뭐 보증금 반환할 수 있다. 근데 미련이 남았으면 3번 뭐 해줄 수 있다 그랬죠?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해줄 수 있다.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는 아무나 2등이 되는 거 아니라 그랬다, 그죠?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고 2등 해야 돼. 자, 지금 여러분 7개 중에서 5, 6, 7, 7개가 있는데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1, 2, 3, 4는 이거 당연한 이야기잖아. 지금 경매에 있어서 당연히 진행하는 거.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첫째 뭐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그래야 경매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저 사람을 대신해서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나가래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미련이 없으면 보증금 받아서 나가도 되고. 됐습니까? 다섯 번째 할 수 있는 거 공유자 우선 매수.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5번, 6번이 이제 우선 매수가 2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5번, 6번을 하고 나면 이것을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매수는 경매의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은 제목만 할 수 있는 범위만 알면 되지만 그래도 경매의 깊은 부분을 이해하라고 공유자 우선 매수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필기 안 하시고 들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길.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가에 있는 땅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7억쯤 됩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갑이 7억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땅은 상속됐겠죠. 상속이 부인이 한 사람 있고 아들, 딸이 있다고 칩시다. 부인에게 얼마 상속됩니까? 1.5, 1. 그러면 계산해 보면 요게 3억, 요거 2억, 7억이 되죠. 자, 이렇게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원래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사망으로 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공유물로 이제 세 사람에게 상속이 돼 있는데 드디어 딸이 이제 드디어 성장을 해서 아빠한테 받았던 상속분을 나는 팔고 나가겠어. 이제 이럴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딸이 내 지분 2억을 팔고 싶으면
처음 이렇게 경계를 잡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부인 땅, 아들, 딸 이렇게 경계를 잡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부인은 3억, 아들 2억, 딸 2억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지분을 팔려면 뭐 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을 해야 돼. 공유물을 분할해서 내 걸 팔고 나가야 되는데 공유물 분할이 잘 된다? 안 된다? 아,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 많이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이쪽 땅은 길가에 있는 땅이니까 유국이 돼. 뒤에 있는 야산은 다 줘도 5천만 원도 안 돼. 그러면 딸이 엄마, 오빠 좋은 땅 가져가시고 나 아무거나 주세요. 그럴까요? 여러분이 딸이라면 엄마 좋은 거 가져가고 오빠 좋은 거 가져가고 나 아무거나 주세요. 여러분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착하니까 그러겠죠. 그럼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좋은 땅 이거 내부터 좋은 땅 주세요. 나머지는 하세요.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소송합니다. 그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 땅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죠? 판사도 함부로 경계를 못 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가치 있는 땅도 이렇게 나누고 가치 없는 땅도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나 싶으지요. 여기 땅은 내일 모레 지하철이 개통된다네. 또 평당 1,000만 원씩 올라갔다네. 그럼 이것도 또 이렇게 다 잘라야 되는 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그 땅이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면 판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팔아라.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라.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래 나는 거예요. 자, 그런 복잡한 땅이 있는데 여기 아들이 빚이 많아요. 그럼 아들이 빚이 많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야, 아들의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지분도 경매할 수 있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아들 보고 돈 갚아라 그랬겠지. 그럼 아들이 나 재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게 2억이 있다니까요. 그 지분의 경매를 들어가서 누가 K라는 사람이 이걸 1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칩시다.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아들의 지분이 얼마였죠? 2억 있다고 2억. 그죠? 근데 이걸 경매해가지고 얼마에 받았다고요? 1억. 그걸 받았으면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K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딱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부모 자식 간에도 골치 아픈 땅을 제3자가 탁 올라오면 이거 싸움이 불불 듯이 일어날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공유자가 누구다? 부인이나 딸이 먼저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를 공유자 우선매수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딸이 당신이 1억에 받았어. 그럼 내가 1억에 먼저 사겠어. 이래 버리면 받았던 K는 2등으로 툭 떨어져요. 차순위로. 그리고 딸이 여기 사면 딸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 딸. 그러면 소유자가 하나라도 줄어들면 싸움이 덜 일어날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느낌이 오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하면 우리 시험은 됐는데 여기서 팁으로 배워야 될 거. 지분이 경매될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 배우셨고, 두 번째 배워야 될 거. 여러분은 K라면 이런 지분을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고. 딸이 먼저 사면 넘겨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남 좋은 일을 시킨다 그래요. 이걸 경매 현장에서는 봉사, 길 닦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봉사는 앞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봉사가 쫙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남 좋은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팁으로 2개 배워요. 지분도 경매할 수 있다. 그리고 초보자 때는 지분은 경매를 안 받는 게 좋겠구나. 남 좋은 일 시킨다. 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 선수가 되거든. 이런 것만 받아요. 왜 그러면 남들이 안 받는 거. 그죠? 왜 그러냐면 이 K라는 사람이 이걸 1억에 받으면 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우선 매수를 이길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야산이다. 그러면 이런 야산은 나중에 길이 개발되거나 토지가 개발되면 개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작전이 들어갈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냥 맹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죠? 팁을 2개 배웁니다. 지분도 경매할 수 있다. 근데 지분은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다. 그죠? 남 좋은 일 시킨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차인 우선 매수도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제목만 기억하면 되지만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그죠? 일반적인 아파트도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 30%는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일반적인 아파트 옆에 임대주택이 30%좀 짓도록 합니다. 그럼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30년 동안 뭐 20만 원씩 넣으면 30년 뒤에 소유권을 주겠다. 이거를 임대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임대주택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내 거는 아니죠. 30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만약에 건축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치면 이게 경매 처분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K라는 자가. 그럼 K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가서 야, 이건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래 버리면 여기 있는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아. 그래서 법에서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는 임차인이 당신이 받은 가격을 내가 먼저 사겠소.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개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도 해줄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잘 하려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는 임대주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일반 아파트라고 쳐봐요. 이거는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에 이게 시세가 3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1번에 저당권이 2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번에 저당권 2억, 2번에 임차인이 5천만 원의 전세를 삽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 딱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아, 가슴이 아직 안 답답하시죠? 부동산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시세 얼마? 3억짜리 아파트에 1번 저당권이 얼마? 2억이에요. 2억. 그죠? 그리고 내가 세입자로서 5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저당권자 2억을 빌려준 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처분하겠죠. 그럼 2억짜리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예를 들어서 2억 좀 낙찰이 됐다고 치면 2억에 낙찰이 되면 1번 저당 2억 주고 나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 날아갑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시세에 비해서 1번 저당권이 2억이면 거의 아파트 가격하고 같이 저당이 돌아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런 물건은 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100% 안 돼요. 그러면 그 보증금 거의 날아간다고, 지금. 그죠? 안 되는데, 인생이 살다 보면 평탄하게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딱 보다시피 지금 1억이, 2억이 저당돼 있으면 여기 세를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애가 3명이나 딸려가지고 세어 들어가 보니까 더 갈 집이 없어. 그죠? 근데 저 집은 저당은 좀 높지만 주인이 인상도 좋고, 그죠? 또 2년 살다가 보증금만 받아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무리하게 더 가는 거예요. 무리하게 더 가니까 이제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시세가 4억짜리 아파트였어. 근데 시세가 자꾸 떨어져가 이제 3억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위험에 빠지면 이제 곧 경매 처분되면 나는 보증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아파트를 2억 5천에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2억에 낙찰을 받으면 1번 저당권 2억 주고 돈은 남는 건 없지만 아파트는 남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2억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은 안 된다예요. 이게 임대주택이면 낙찰받은 자가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래. 임차인 사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일반 주택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그걸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임대주택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지 일반 주택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라고요, 지금. 그죠? 자, 지금 경매의 아주 깊은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깊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공유자 우선 매수 지금 설명 들으셨죠? 임대주택에서 임차인 우선 매수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은 2등으로 탁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이 안 사면 이제 자기가 당첨된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 이것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매수 신청에서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는 단원입니다. 7가지. 자, 이거를 지금 거기 별표도 되어 있고 나왔던 해수도 출제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개공사가 경매해 줄 수 있다 그랬죠. 해줄 수 있는 범위 첫째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그거 당근이지, 당근. 보증금 제공 안 하면 경매를 못 받는데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나가래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도 되고 안 되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고 반환할 수 있고 두 개의 우선 매수가 있습니다. 그림 기억하시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해줄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 해줄 수 있다. 그거 두 개를 포기하는 것도 해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공부하시기를 보, 임, 차, 보, 공, 임, 포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글자를 따서 암기할 일이 아니고 경매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안 하는 보다 낫겠지만 보, 임, 차, 보, 공, 임, 포 해놓고 보가 뭐죠? 몰라요. 이러면 또 이거 날 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하는 보다 낫겠지만 그러면 시험에 넣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도, 인도, 신청,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좀 전에 명도, 인도 공부하셨지만 명도나 인도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지 개공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답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대금의 납부 적어놓고 대금 납부 X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지 개공사가 대금 납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만 더 적을까요? 배당 요구 정도 X. 배당 요구 이런 것도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지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다 정리하면 보임, 차보, 공임포를 기억하시든지 못하는 걸 기억하시든지 그죠? 그러면 이 큰 단원을 해결을 합니다. 매수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여러분 5월 뽑히는 5월에는 이제 요약집 강좌로서 이제 2판 4판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두꺼운 교재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면 제일 좋지만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이론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약집이 필요하고 또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이제 자꾸 공부 양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5월 첫 수업부터는 다시 요약집 1페이지부터 해서 전체를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